축구에서 중앙 공격수는 최전방에서 팀의 득점을 책임지는 핵심 포지션입니다. 피지컬, 선호하는 스타일 등에 따라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현대 축구에서 중앙 공격수라 함은 라인 브레이킹, 포스트 플레이, 득점, 연계 등 득점을 포함한 득점에 관련된 모든 플레이를 모두 아우르는 포지션으로 변했습니다. 이 포지션에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있지만 지긋지긋한 무관에서 벗어난 해리 케인, 여전한 괴물 공격수 맨시티의 홀란드, 현재 이적사가로 시끄러운 알렉산더 이삭, 중앙으로 포지션을 옮긴 킬리안 음바페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시장가치 탑10 시리즈의 마지막 편 중앙 공격수 편입니다. 언제나처럼 소개되지 않은 선수들을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이적 이후 첫 일부 리그 우승 타이틀과 함께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의 정상을 바라보게 된 해리 케인이 첫 번째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각종 대회에 참가했다 하며 일단 득점왕은 케인의 것일 정도로 득점에 관련해서는 천재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저 대회 우승 경험은 단 한 번, 24-25 시즌 뮌헨에서의 분데스리가 우승이 전부일 정도로 새가슴이라는 타이틀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케인이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한 15-16 시즌부터 공격 포인트를 보면 이러합니다. 본인의 이름이 슬슬 알려지기 시작할 시기부터 이미 한 시즌에 득점만 20개 이상을 뽑아내면서도 마지막 시즌인 24-25 시즌 말고는 이렇다 할 우승 경험이 없었는데 이는 공격수로서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뮌헨의 주전으로서 우승을 이뤄내고 커리어 첫 일부 리그 우승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이제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동시 우승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지표를 보면 특히 전진 패스 수치가 상당히 높은데 종종 2에서 3선까지 내려와 장거리 전환 패스를 찔러주는 케인 특유의 플레이 메이커로서의 역량은 기인합니다. 보통 이런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할 때의 대응책은 케인에게 전담 마킹을 붙이는 것이지만 압도적인 케인의 신체 조건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전담 마커가 붙으면 케인은 다른 플레이를 시작하는데 바로 이전 영상의 흡입차 챕터에서 말씀드린 더미런입니다. 공을 받으러 최전방에서 살짝 내려오는 척하면 상대 수비수는 낚일 수밖에 없습니다. 케인을 따라가면 다른 공격수가 뒤로 침투해오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케인이 공을 받는 순간 뒤돌았을 때 공을 자유롭게 다룰 만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수비수는 케인이냐 다른 공격수냐를 두고 이지선다를 강요받게 됩니다. 심지어 리버풀에서 합류한 디아스, 한 시즌 통산 20-20을 달성한 올리스의 새로운 공격 조합은 케인을 더 위협적인 선수로 만들 것이라 기대됩니다. 보통 30살이 넘으면 꺾이기 마련인데 케인의 득점량만큼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첫 메이저 우승 경험을 한 만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도 충분한 상태이니 오는 시즌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25-26 시즌부터 키부 감독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인테르의 마르큐스 티랑이 두 번째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속팀의 환경에 따라 플레이 스타일이 변화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티랑의 플레이 스타일은 탑급 중앙 수비수 뺨치는 피지컬과 아버지에게서 받은 운동 능력에서 파생됩니다. 분데스리가의 대표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강한 압박 축구인데 최전방에서는 공격수에게 공간이 많이 나는 편이라 티랑의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뛰던 나폴리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리에는 수비적 적인 축구가 보편적입니다. 더 좋게 말하면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티랑이 분데스리가에서 이탈리아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게 되었는데 분데스리가 시절의 티랑이 어쨌든 인테르에서의 티랑은 여러모로 앞서 소개한 케인과 비슷합니다. 라우타로와 교대로 2선까지 내려와 중계 채널 역할을 하며 발이 빠른 디마르코와 둠프리스에게 빠르게 공을 건네주거나 공간이 넓게 나있다면 직접 침투를 하는 등 여러모로 육각형 중앙 공격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24-25 시즌 티랑은 리그 14득점 4도움을 기록, 인테르의 79득점 중 거의 4분의 1을 책임졌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노쇠화되는 인테르의 스쿼드는 다른 팀의 에너지 레벨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인테르는 트래블 유력 후보에서 무관으로 수직 하락하는 안타까운 시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결장은 잦았지만 나올 때마다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오는 25-26 시즌은 대체자 보니가 영입된 만큼 부상 없이 더 좋은 시즌을 보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1인 시위에 가까운 이적 사각 끝에 결국 아스날에 합류, 24-25 한 시즌 무려 64득점에 관여한 빅토르 요케레스가 파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케레스는 케인과 마찬가지로 득점 기록만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선수입니다. 21-22 시즌 18득점 5도움, 22-23 시즌 21득점 12도움, 23-24 시즌 35득점 13도움, 24-25 시즌 52득점 12도움. 다만 이 기록에 맹점이 있다면 절반은 코번트리 시티 소속, 마지막 두 시즌은 스포르팅 소속으로 5대 리그와 동일선상으로 놓기에 리그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번 24-25 시즌 기록 중 챔피언스 리그에서 6득점 1도움을 기록하므로 큰 대회에서도 통하는 선수라는 걸 증명했다는 점이 아스날이 이 선수를 노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득점 지표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하베르츠가 9득점으로 크게 나쁘지 않은 수치라 볼 수 있지만 이걸 득점왕 순위로 환산하면 29위에 해당합니다. 2위 팀에서 득점왕 10위권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건 아스날이 믿을만한 득점왕 없이 수비진, 즉 방패로 상대팀을 때려서 달성했다고 해석되며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시즌
시즌의 특정 구간마다 득점원이 바뀌는 중앙 공격수가 아닌 선수들의 포지션을 바꿔 쓰는 게 아니라 시즌 전체를 책임질 안정적인 팀의 주포, 즉 요케레스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케레스가 이번 빌바오와의 프리시즌 경기처럼 침투, 헤더, 수비수와의 볼 경합 등 이상적인 공격수의 모습을 시즌 중에도 지속해줄 수 있다면 아스날의 리빙들과 요케레스의 이적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폭격기의 재등을 터뜨리며 24-25 시즌 겨울 맨시티로 이적, 반 시즌의 뛰어난 활약만으로 팀을 다시 챔스권으로 올려놓은 넥스트 파라오 오마르 마르무시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구계에서 파라오라 하며 보통 리버풀의 살라를 가리키지만 그럼에도 넥스트 파라오라며 어그로를 끌어봤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말씀드린 그대로 리그를 폭격하며 살라가 떠오르는 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24-25 시즌 프랑크푸르트에서 전반기에만 리그 기준 15득점 9도움의 정신나간 활약으로 득점왕, 도움왕을 동시에 따낼 만하다 보여졌는데 득점왕 케인이 26득점, 도움왕 올리세가 15도움을 기록. 마르무시가 이적하지 않았다면 득점왕, 도움왕은 모두 마르무시의 차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맨시티로 이적한 이후의 활약도는 이전 같지 않았는데 이는 역습 위주로 맞춰진 프랑크푸르트의 전술과 지공 위주로 맞춰진 시티의 전술 차이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팀 혹은 리그의 차이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마르무시는 점점 그 차이를 좁혀 나갔고 후반기 리그 16경기 7득점을 기록한 점은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심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올렸던 영상 중에 맨시티와 아스날의 문제점으로 스몰 스쿼드를 지향했던 것을 뽑았는데 그 두 팀이 지금 스쿼드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특히 마르무시의 이적은 공격 독박을 쓰던 홀란드를 구해주는 아주 좋은 이적이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무시가 오는 시즌 넥스트 파라오로 거듭날지 좋은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마르무시와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을 이끌었던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리버풀의 유니폼을 입게 된 위고 에키티케가 이번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24-25 시즌 에키티케는 앞서 소개한 마르무시와 프랑크푸르트의 투톱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시즌 도중 마르무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득점 행진을 이어나가 리그 15득점 8도움, 모든 대회 22득점 12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리버풀은 비르츠에게 접촉하기 전부터 에키티케의 접촉, 슬롯이 직접 리버풀의 사이세멜의 전술 구조와 내려와 공을 받아주는 연계 플레이, 침투 등의 리버풀의 게임 모델에서의 에키티케의 역할을 설명했고 결국 마음을 굳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전진 드리블, 패스 리시브 수치, 그리고 슈팅 기회 창출, 어시스트 수치가 높습니다. 후방에서 롱패스를 찔러주던 아놀드가 이탈했지만 비슷한 속도로 공을 운반해줄 수 있는 프림퐁이 합류, 경기의 템포가 이전과 비슷하게 빠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신장에 걸맞지 않은 빠른 주력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2선으로 내려와 상대 수비를 분산해주는 어떻게 보면 케인과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은 누네스보다 더 많은 공격 옵션을 리버풀에 제공해줄 것입니다. 비르츠부터 시작해 프림퐁, 케르케즈, 에키티케까지 리버풀이 이적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키티케는 보여준 것에 비해 비싼 가격표로 이적했는데 비싼 가격만큼 좋은 활약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디에고 밀리토 이후 팀의 아르헨티나 공격수 계보를 이어나가는 인테르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소 기복이 있는 시즌을 보냈고 팀 역사상 두 번째 트래블 기회에서 무관으로 마감했기에 24-25 시즌의 평가는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챔스 결승 진출까지는 달성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바르셀로나, 바이언 같은 팀을 상대로 유의미한 득점을 기록한 모습은 라우타로가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투톱 파트너 튀랑이 압도적인 피지컬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라우타로는 170 중반대의 다소 낮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은 라우타로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공격수들은 신장이 다소 낮은 대신 엄청난 활동량으로 끊임없이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순간적인 오프더블 움직임으로 연결을 돕거나 수비를 낚아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라우타로는 스트라이커 본연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다. 인테르 데뷔 시즌인 18-19 시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두 자릿수 아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기복으로 득점의 분배가 튀랑과 나뉘어져 있다 해도 리그 12득점 3도움은 지난 3시즌간의 성적을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투톱을 보는 선수의 특성상 연계가 좋지만 지표를 보면 패스 수치는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리스크가 있는 전진 패스를 즐기는 라우타로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든 공을 앞으로 보내려는 성향만큼 공을 받는 것에 대한 이해도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직접 공을 받아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트래블을 눈앞에서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오는 시즌 새로운 감독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수선한 인테르입니다. 라우타로가 주장으로서 팀을 잘 묶어 좋은 시즌을 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맨시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건넨 비싼 선물 훌리안 알바레스가 이번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이적 당시 로마노에 의하면 고정 이적료 7,500만 유로, 추가 2,000만 유로의 가격으로 총 9,500만 유로라는 지출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미 훌리안을 팀의 핵심으로 확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25 시즌 클럽 월드컵까지 포함해 29득점 8도움을 기록, 공격의 중심이 되기 위해 시티를 떠난 이유를 이미 공격 포인트 기록만으로 증명해버렸으며 동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리즈만의 장기적인 대체자는 나라고 입증하는 기념비적
인상적인 시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즈만과 리그 기록을 비교했을 때 연계를 보면 확실히 그리즈만이 위라고 볼 수 있지만 공격 지표의 대부분은 그리즈만의 2배를 기록했고 팀 공격의 중심을 그리즈만에게서 성공적으로 건네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선까지 내려와 패스 중계 채널이 되어줄 수 있는 점, 순식간에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득점을 올려주는 점, 마지막으로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훌리안에게 본인의 비싼 몸값을 증명한 시간은 단 한 시즌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훌리안 개인에게서 찾기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체적으로 뒷심이 부족했다는 점이었고, 오는 25-26 시즌은 훌리안을 앞세워 무관을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요케레스와 마찬가지로 팀에서 나가기 위해 온갖 시위를 하고 있는 알렉산더 이삭이 3위에 올랐습니다. 이삭의 계약 기간은 28년 6월까지이고 아직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딱히 팔 이유도 없지만 잉글랜드 내에서 영티어라고 불리는 온스테인에 의하면 이삭은 더 이상 뉴캐슬에서 뛰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삭은 18-19 시즌부터 7시즌간 두 자릿수의 득점을 기록, 특히 23-24 시즌 25득점 2도움, 24-25 시즌 27득점 6도움을 작성했는데 리그에서만 2시즌 연속으로 20득점을 넘기는 활약으로 현 시점 홀란드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탑티어 공격수임을 입증했습니다. 일단은 중앙 공격수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전방의 한정에서라면 어디서든 활약할 수 있으며 주발 약발할 것 없이 슈팅의 양발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동료들을 먼저 전방으로 보내놓고 길게 찔러주는 완성형 공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의 중앙 공격수는 대부분 이삭처럼 소위 말하는 육각형 선수이지만 타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와 본인을 증명하며 증명을 넘어 성장까지 해버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뉴캐슬의 입장에서 이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정작 1억 5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맞춰줄 구단은 이삭을 노리는 리버풀을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첼시는 주앙 페드로와 델랍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세슈코를, 아스날은 요케레스를 영입하면서 이삭을 노리는 건 리버풀이 유일해졌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적이 점점 가시화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탑급 선수로서 우승을 노리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적을 한다면 무조건 우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삭이 오는 시즌 어느 팀에 있든 어떤 활약을 펼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듯 합니다. 전반기에는 아자르, 후반기에는 호날두와 비교되며 극과 극의 활약을 펼친 레알의 새로운 공격수 킬리안 은바페가 2위의 주인공입니다. 특히 은바페라면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워낙 유명합니다. 그래도 간단히 훑고 넘어가자면 은바페는 이번 시즌 클럽 월드컵까지 포함해 총 59경기 출전, 44득점,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주요 대회인 라리가에서는 31득점 3도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7득점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은바페만 따로 다룬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챕터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기에는 아자르에 비견될 정도로 상당히 부진했지만 후반기에 호날두가 연상될 정도로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리그 막판 5경기에 무려 9득점을 기록했는데 엘클라시코에서 무려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중앙 공격수로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즌을 좋은 모양새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전반기의 부진은 적응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 팀의 부진에 일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무관에 그쳤고 이전 소속팀인 파리는 첫 트래블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칼을 갈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바페가 아무리 칼을 갈며 후반기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 소극적인 수비 가담만큼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격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뛰지 않으면 누군가가 더 뛰어야 한다는 걸 은바페가 절실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론소가 추구하는 팀 축구에서 한 명이라도 뛰지 않으면 경기 플랜을 망가뜨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나 은바페 정도 되는 선수들이 압박을 한다며 뺏기는 순간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 선수들이 급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은바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오는 시즌에 좋은 활약을 예고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시즌 레알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1등이자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입니다. 홀란드의 시즌 평가가 갈리게 된 것은 로드리가 부상당한 리그 5라운드가 기준이라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 것부터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체자가 없었습니다. 훌리안을 아틀레티코로 떠나보낸 이후 이렇다 할 영입이 없었습니다. 겨울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르무시를 데려오긴 했지만 전반기 동안 홀란드는 혹사를 피할 수 없었고 이는 비효율적인 플레이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홀란드에 너무 많이 기댔습니다. 홀란드가 집중 견제를 당한다면 사이드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박스를 공략했어야 합니다. 정작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 수비수 그바르디올이었고 이선의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 체감한 상대팀은 더더욱 홀란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다행히 마르무시의 영입 이후 공격이 개편된 모습을 보이며 다시 챔피언스 리그는 출전하게 되었고 홀란드 또한 다시 폼을 끌어올리며 좋은 활약 끝에 오는 시즌 발롱도르 후보 30인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표를 뜯어보면 정말 처참한 스탯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득점만 했다는 느낌이 정말 강한데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르무시가 오기 이전까지 이선 자원들이 정말 영양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홀란드는 저렇게 고립을 당하고도 프리미어리그 22득점 3도움, 챔스 8득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홀란드가 득점에서도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면 시티는 유로파리그마저 힘들었을지도 모르며 이것이 24-25 시즌 맨체스터 시티가 마주친 문제입니다. 시티는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고 기존 선수들의 정리를 시도하며 팀 리빌딩을 진행 중입니다. 파리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 트래블 골키퍼 돈나룸마와도 접촉을 시작했으며 오는 시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홀란드가 다시 규격 외의 모습을 보이며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지션, 득점을 책임지는 중앙 공격수 선수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축구의 목적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로축구의 목적은 이겨서 수익을 내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득점이 필요하니 득점을 주 목표로 하는 포지션인 중앙 공격수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치 자체는 에이스가 질비한 윙보다 낮을 수 있지만 실제 거래 가격이 천문학적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득점을 책임지는 포지션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느새 시장 가치 시리즈도 마무리되었고 내일 8월 16일부터 프리미어리그 시작으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한 시즌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쉽게 영상에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은 고정 댓글에 따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